안녕하세요. 이수진입니다. 이번 시간은 조경기능사 필기 모의고사 15회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시작할게요. 1번, 토양의 단면 중 낙엽이 대부분 분해되지 않고 원형 그대로 쌓여있는 층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토양층 그때 구성 봤어요. 맨 위, 그 다음에 A, B, C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를 5층 또는 A5층이라고 얘기하고 여기는 A, B, C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유기물층, 그 다음에 밑에는 표토, 용탈, 그 다음에 집적층, 모재층 이렇게 우리 분리했습니다. 이때 맨 위에 있는 유기물층은 다시 LFH로 제가 분류한다고 얘기했고, L은 낙엽이 하나도 분해되지 않아서 낙엽 모양, 리브 그대로 있는 모양을 그대로 표시한 거다 해서 L층이라고 얘기했고요. F는 미생물이 분해는 됐지만 낙엽의 모양은 반만 분해가 됐어요. 그래서 인맥이 살아있고 낙엽의 형상이 살짝 드러나는 정도. 그 다음에 H층은 휴머스라 그래갖고 부엽, 완전히 썩은 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낙엽이 대부분 분해되지 않고 원형 그대로 있다. 그거는 L층을 의미하죠. 자, 다음 2번. 색의 대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색인 색을 인접시키면 본래의 색보다 채도가 낮아져가 아니고요. 높아집니다. 이거를 우리는 이제 그 보색 대비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요. 1번은 자, 보색인 색을 이렇게 같이 봅시다. 이렇게 놨어요. 자, 예를 들면 자, 얘가 노란색이에요. 여기는 까만색입니다. 그러면 얘를 우리가 보색이라고 보면 얘는 더 노랗게 보이고요. 얘는 더 까맣게 보입니다. 굉장히 드러나죠. 특히 이 보색인 노란색이 잘 드러나서 우리가 까만 바탕에 노란 선을 칠하는 이유 눈에 잘 보이게 하기 위한 거죠. 오히려 채도가 명도나 채도가 더 높아져서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게 보색 대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말이죠. 나머지 2번 명도 단계를 연속해 나열하면 각각 인접한 색끼리 두드러져 보인다. 이 연변 대비고요. 명도가 다른 두 색을 인접시키면 명도가 낮은 색은 더 어두워 보인다. 이거는 명도 대비를 설명한 거고요. 채도가 다른 두 색을 인접시키면 채도가 높은 색은 더욱 선명해 보인다. 이거는 채도 대비를 설명한 겁니다. 다음 3번. 조경 프로젝트의 수행 단계 중 주로 공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다른 분야와 달리 생물을 다룬다는 특수한 기술을 그 기술이 필요한 단계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생물을 다룬다. 우리 조경에서 생물이라는 게 뭡니까? 조경 수목을 얘기하는 거죠. 그 수목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단계가 어딥니까? 시공이죠. 다른 거는 계획과 설계의 경우는 이제 글로써 혹은 그림으로써 표현하는 단계가 계획과 설계예요. 그 다음에 관리는, 이미 살아있는 거를, 이렇게 공학적 지식이라기보다는 얘를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생물학적 지식이 더 필요하겠죠. 자, 다음. 4번. 일반적으로 옥상 정원 설계 시 일반 조경 설계보다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항목. 자, 다시 말하면 옥상 정원 설계 시 더 고려해야 할 항목, 더 주의해야 될 내용이 뭐냐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하중이겠죠. 그 다음에 방수와 배수, 그 다음에 토양 심도 등이 일반 식재지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더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지주목의 종류는 크게 상관이 없죠. 자, 다음 5번. 로마 조경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자, 집의 첫 번째 중정은 자, 설명 다시 여기 밑에서 해설해서 보겠습니다. 제일 중정인 아트리움은 공적 장소로 손님을 접대하는 응접실 주변에 있고요. 천창인 컴플루비움과 그 천창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이렇게 받아두는 빗물바지인 인플루비움으로 돼 있고 이곳은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분에다가 식물을 식재한 곳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2중정인 페르스틸리움은 사적 공간으로 가족들의 방이 있어서 가족들의 휴식 공간, 그리고 포장하지 않고 분수나 조각 같은 것을 설치해서 가족들이 감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주변이 포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무를 심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후정인 지스터스가 있었는데요. 여기는 맨 안쪽에, 가장 안쪽에 있고, 그 다음에 뭐 텃밭이나 이제 그 채소나 과일이라든지 혹은 약초 같은 것을 재배한 곳이었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별장이라는 것은 여기 빌라라는 것은 노단형의, 우리가 이탈리아의 노단식 그 별장, 빌라에서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가장 설명이 잘 된 것은 세 번째, 3번. 집의 두 번째 중정인 페르스틸리움은 가족을 위한 사적 공간이다가 정확한 대답입니다. 자, 다음 6번. 앙드레 르노트르가 유명하게 된 것은 어떤 정원을 만든 후부터였습니까? 가장 처음 만든 거는 보르디퐁드죠. 그 니콜라스 푸케의 별장인 보르디퐁드를 먼저 설계를 했는데, 그걸 보고 베르사유 궁원을 설계하고 시공하면서 굉장히 유명하게 된 거죠. 실제로. 그러기 때문에 이거로 시작해서 평면기하학식의 대가가 됩니다. 그래서 앙드레 르노트르는 이탈리아에서 유학해서 프랑스로 돌아온 다음에 제일 먼저 보르디퐁드를 처음으로 조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후 베르사유 궁전을 지으면서 굉장히 유명해지면서 평면기하학식이 온 유럽에 유행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센트럴파크는 당연히 옴스테드가 공공정원, 우리 공공정원 하면 얘기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었죠. 버크네드와 센트럴파크인데 미국에 있는 공공정원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토스카나장이라고, 토스카나 지방의 메디치가 굉장히 유명한 집안입니다. 카레기장, 피에졸레, 카스텔로라는 빌라를 조성했고요. 아람브라는 다 아시는 스페인에 있는 궁전입니다. 자, 다음 7번. 경관 구성의 기법 중 한 그루의 나무를 다른 나무와 연결시키지 않고 독립적으로 심는 경우를 말하며, 멀리서도 눈에 잘 띄기 때문에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수목의 배치 기법은, 자, 한 주만 심는 겁니다. 한 포인트 랜드마크. 자, 얘는 독립식재 단식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그거를 요점식재라고 얘기하죠. 여기에서 찾아보려면 가장 근접한 것은 점식이죠. 점 하나로 탁 심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독립식재 단식이 맞겠습니다. 자, 다음 8번. 계획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과 이용자를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는 분석은. 자, 우리가 계획을 하는 데 있어, 설계하기 전에 이제 계획을 하죠.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하고 분석하는 내용은 자연환경 분석과 인문환경 분석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과 이용자를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거는 자연환경이 아니라 인문환경이죠. 여기 보세요. 자연환경 분석은 식생, 토양, 지형, 수문, 기후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 자연환경 분석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토지나 이동, 그 다음에 그 시설물, 인구, 그 다음에 뭐 경제,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조사 분석하는 게 인문환경이니까 요 지금 질문은 인문환경 분석 내용입니다. 자, 다음 9번. 일본 정원과 관련이 가장 적은 것은, 자, 축소지향적이고 인공적인 기교를 많이 부렸습니다. 그 다음에 추상적인 구성이라서 이거는 뭐라고 치고 한다, 물이 없지만 이걸 왕모래를 물이라고 한다,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일본 정원과 굉장히 설명되는 거죠. 동경선을 강조한 건 프랑스의 평면계약식 비스타 수법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은 10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어린이공원의 설계 기준으로 틀린 것은,
일단은 유치거리가 250m고 한 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하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면적이 60%인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정글짐이나 이런 유의시설물, 놀이시설물들을 설치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휴양시설 중 경로당을 설치하여 어린이와 유대감을 형성한다? 경로당은 아무래도 이제 인구가 거기 지역에 사는 인구가 노인 인구가 많은 경우 그렇게 설치를 하죠. 그렇지만 이 지금 어린이 공원 설계하고는 전혀 무관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답이 그래서 2번이 되겠죠. 자, 다음 11번. 수목을 표시할 때 주로 사용되는 제도용구는 우리가 이제 도면을 그릴 때, 작도를 할 때 수목 표시를 뭘로 할 수 있냐 이겁니다. 손으로 그릴 수 있죠. 하지만 동그랗게 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템플릿입니다. 템플릿을 우리는 빵빵자라고 하기도 해요. 모양자. 이렇게 자가 이렇게 있으면 원 크기별로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우리는 원형 템플릿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동그랗게 빵빵하게 그린다고 해서 빵빵자라고 많이 합니다. 우리 빵빵자. 원형 템플릿이라고 하고 이거는 수목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제도 용구입니다. 여러분이 이거 나중에 이제 도면 그릴 때 구입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나무 표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요게 숫자가 써 있어요. 뭐 2, 5, 10 이렇게 15 뭐 이렇게 이거는 이 직경을 의미하는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도면을 그리시려면 이 원형 템플릿이 필요한데 자와 켄트지 용지가 밀착이 잘 되려면 이게 굉장히 얇은 거여야 합니다. 문방구에서 그냥 파는 일반적인 모양자를 사시면 모양이 생각보다 내가 원하는 크기의 모양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도용 원형 템플릿을 구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음 12번. 귤준망의 작전기에 수록된 내용이 아닌 것은? 자, 귤준망의 작전기. 귤준망은 지은입니다. 근데 그건 확실하지 않고. 일단 작전기라는 책은요, 일본 최초의 조언 지심서예요. 그러니까 꽤 초에, 근대가 아니라 고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해이안 평안시대에 나온 거고, 요거는.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원지를 만들거나 지형을 어떻게 취급하거나 입석, 돌을 이렇게 놔두는 방법 이런 것들이 설명되어 있고요. 서원조 정원건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서원조 정원건축 시대가 이제 도산시대, 모모야마 시대예요. 도산시대에 발전했던 우리 정원 양식이 뭐였냐면 다정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한참 전 얘기예요. 한참 전 얘네 작전기 얘기는 전이고 이 다정 양식은 거의 후반부에 나오는 거죠. 근대 막 초반에 있던 얘기이기 때문에 서원조 정원과 함께 다정 양식이 이때 이제 발전하는 시기인데 이 도산시대가 혹시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도요토미 히데요시인가요? 그 사람이 이제 전체를 말하자면 일본이 굉장히 도시 국가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천하통일을 한 시대예요. 이 시대가. 그래서 다 같이 모여 이제 좀 천하통일을 하다 보니까 좀 여유가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차를 마시는 거죠. 근데 그냥 다 똑같은 단계에서 차를 마시는 게 아니라 위계가 굉장히 확실한 상태에서 차를 마시죠. 요즘 여러분들이 일본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제일 높은 사람이 앞에 있고 양쪽에 이렇게 쫙 밑에 부하들이 쫙 앉아 있고 이제 간단하게 다도를 하는 그런 게 이제 다정양식 그런 양식이거든요. 그게 서원조 정원 건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시대가 그 시대인데 어쨌든 서원조 정원은 도산시대 그 이후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잘못된 얘기죠. 답은 그러니까 1번입니다. 작전기에 수록된 내용은 원지를 만드는 법, 지형의 취급 방법, 입석의 의장법 등이 나와 있습니다. 13번. 식지 설계에서 인출선과 선의 종류가 동일한 것은 자, 식지 설계에서 인출선은 가는 선입니다. 가는 선인데 이 가는 선은 뭘로 하느냐? 치수선과 인출선에만 가는 선을 사용해요. 자, 우리는 실선은 굵은 선, 중간선, 가는 선 이렇게 굵기에 따라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허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파선, 1점세선, 2점세선으로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각각 역할이 가는 선의 치수선이나 이출선으로 사용하고 파선은 수문선에 1점세선은 단면선이나 경계선으로 사용한다. 이 선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4번. 이탈리아 정원의 장식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원예적으로 개량된 관목성의 꽃나무나 알뿌리 식물들이 다량으로 식재된다. 다량. 이거는 사실 이탈리아 정원에서 주로 나오는 건 아니고요. 바로크 시대에서만 되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다 이탈리아 정원 장식과 관련이 가장 가까운 겁니다. 바로크 시대라고 얘기하면 뭐 프랑스 하여튼 제일 화려하고 이런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탈리아 시대. 이탈리아라고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그럼 이탈리아 정원의 장식은 기둥복도, 열주, 퍼골라, 조각상, 장식분, 그 다음 계단, 폭포, 물무대, 정원극장, 동굴 등, 그 다음에 바닥은 포장되고 광장이 마련되어 있으며 화단으로 장식되는 요 이 세 가지가 이탈리아 정원 양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5번. 시공 후 전체적인 모습을 알아보기 쉽도록 그림과 같은 형태의 도면은 자,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 조감도입니다. 자, 시공 후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야. 우리 아파트 단지 공사 시작하거나 아니면 모델하우스 가면은 모형을 만들어 놓고 그 옆에 보면 조감도라고 그래갖고 그림이 나온 게 있을 거예요. 그럼 입체적이고 위에서 내려다본 거면서 시공 후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우리는 조감도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음 16번. 주철광의 특성으로 틀린 것은 자, 선처리 주재료고요. 내식성이 뛰어납니다. 부식이 잘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탄소 함량이 1.6에서 1.7에서 6.6%고요. 단단합니다. 그런데 주조가 어렵진 않아요. 얘를 녹여서 다시 주물로 만드는 주물 제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조가 어렵다는 틀린 말이에요. 자, 그 다음 17번. 섬유 포화점은 목재 중에 있는 수분이 어떤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가. 자, 결합수만 포함되어 있을 때 약 30%의 함수율을 나타냈을 때 이거를 우리는 섬유 포화점이라고 얘기합니다. 목재 세포가 최대 한도의 수분을 흡착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네. 18번. 옥상 정원을 만들 때 배합하는 경량제로 사용하기 가장 어려운 것은 자, 여기 보시면 옥상 정원을 만든다. 제일 문제되는 게 하중이다. 하중이니까 되도록이면 가벼운 걸 올리는 게 좋다. 그래서 경량토를 사용한다. 이게 그 원칙이 다 연결돼 있어요. 단순하게 옥상 정원, 경량토 이렇게 외우시는 게 아니라 자, 옥상 정원의 경량제를 사용하는 토양으로는 펄라이트, 버미큘라이트, 피트모스, 화산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질양토 이것도 조금 섞으면 좋아요. 마사토 같은 거. 하지만 경량제로 사용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거 아닌 것은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음 19번. 골재 함수 상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골재 함수 상태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자, 4번 보시면 습윤 상태는 골재 입자의 표면에 물이 부착되어 있으나 골재 입자 내부에는 물이 없다? 내부에도 물이 있는 거죠. 겉에 물이 있는데 안에는 없다? 그러면 속안은 건조한 상태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습윤 상태는 이라고 얘기했어요. 습윤 상태는 안과 겉이 다 축축한 상태. 표면 건조 포화 상태는 겉에는 건조하지만 안에는 축축한 상태. 건조한 상태는 둘 다 건조한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20번. 자작나무과의 물오리나무 잎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물오리나무는 오리나무, 자작나무과 중에서 가장 잎이 넓적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나무들은 잎이 약간 갸름합니다. 특히 이렇게 물오리나무는 이렇게 갸름한 거예요. 다 이렇게 얘는 잎이 이렇게 갈라졌죠. 이렇게
오리발처럼 넓적합니다. 그래서 우리 물오리나무 하면 좀 넓적한 잎나무, 아주 간혹 그 나뭇잎 모양, 독특한 나뭇잎 모양을 그림으로 주고 이 나무는 무엇이냐 이렇게 묻기도 해요. 왜 그런지는 뭐 모르겠지만 하여튼 독특한 나뭇잎들 있잖아요. 복작이나 신나무처럼.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2000년대 요즘에는 나무 수목감별을 슬라이드로 보셔서 컬러풀하고 뭐 이렇게 해서 사진을 여러 장 봐서 이렇게 맞추지만 예전에는 나무 가지를 이만큼 잘라서 수목감별을 했거든요. 그럴 때 보면은 이제 나뭇잎을 보고 수목을 감별하는 일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나뭇잎이 갸름하냐, 옆폭이 좁냐, 넓으냐 이런 걸로도 나뭇잎을 수종을 판별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그 나무의 특색을 나뭇잎으로 많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것도 공부 필요해요. 자, 21번. 실리카지 물질을 주성분으로 하여 그 자체는 수경성이 없으나 시멘트의 수하에 의해 생기는 수산화칼슘과 상온에서 서서히 반응하여 불용성의 화합물을 만드는 광물질 미분말의 재료는, 자, 여기 보시면 일단은 수경성이 없대요. 감도가 크게 되는 성질을 우리가 수경성이라고 하는데 물과 화합하여 경화되는 거를 우리 수경성이라는데 그런 게 없대요. 그 다음에 실리카띰은 또 좀 달라요. 실리카 미립자의 한 종류로 고온 연소시켜서 만든 미립자예요. 그러니까 요거하고는 또 다른 얘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 고로슬래그는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우리 혼합시멘트에서 용광로철 찌꺼기 플라이애쉬는 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네 두 개는 아니고요. 지금 실리카띰을 제가 설명을 여기다 해놨기 때문에 답은 포졸란입니다. 포졸란은 실리카질 물질을 주성분으로 시멘트 수하에 의해 생기는 수산화칼슘과 상온에서 서서히 반응해서 불용성의 화합물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포졸란이라고 얘기한답니다. 자, 다음 22번. 물풀의 나무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우리 미선나무, 광나무, 이팝나무가 물풀의 나무과예요. 미선나무는 미선나무 물풀의 나무과 얘기하면은 개나리, 그 다음에 영춘화 이런 것들이 물풀의 나무과입니다. 자, 칡나무는 층층나무과예요. 칡나무는 산수유, 산딸, 말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칡나무가 층층나무과라는 거, 물풀의 나무과가 아니라는 거. 자, 다음 23번. 석재 가공 방법 중 혹두기 작업의 바로 다음 후속 작업으로 작업명을 고르고 곱게 처리하는 작업은, 자, 그러니까 이 순서 아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혹두기는 쇠매로 매다듬을 하는 거고요. 정으로 정다듬을 하고요. 이거는 쇠매가 필요하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도드락 망치를 이용해서 도드락 다듬, 날방치를 이용해서 잔다듬 한다 그랬어요. 지금 혹두기 다음에 하는 게 뭐라고요? 정다듬입니다. 24번. 조경수목 중 아황산가스에 대한 강한 수종은, 자, 아황산가스는 공장지대에 이제 많이 생긴다고 보고 공장지대에 많이 심을 수 있는, 거기에 심어도 괜찮은 나무를 이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아황산가스의 강한 수종은 향나무와 양버즙나무, 가죽나무, 백합나무 등이 있고요. 당연히 가장 강한 나무 양버즙나무입니다. 우리 플라타너스 많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공장지대, 공단 주변에 가면은 이 가로수로 대부분 이 플라타너스를 많이 심어 놓습니다. 가서 확인해 보시면 아마 그럴 거예요. 아, 그래서 플라타너스가 뭐 딱히 이렇게 예쁜 것 같지도 않은데 많이 심는 이유가 공해에 강하고 아황산가스에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 25번. 수목은 생육 조건에 따라 양수와 음수로 구분하는데 성격이 다른 하나는, 자, 음수, 제가 이것도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무궁화, 박태기, 산수유는 양수인데요. 독일 가문비는 음수죠. 자, 다음 26번. 고광나무의 꽃 색깔은, 자, 고광나무는 4월에 흰색의 꽃을 피웁니다. 고광나무.
이거는 뭐 모르면 찍어야겠지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고광나무 봄에 흰색 꽃이 피는데 굉장히 멀리서 봐도 되게 예뻐요. 하얗게 피기 때문에. 네. 꽃이 이렇게 생겼는데 하얘. 그 하얀 게 그냥 하얀 게 아니라 하얗게 되게 예쁩니다. 네. 자, 다음 27번. 화성암의 심성암에 속하며 흰색 또는 담회색인 석재는 담회색 하면 화성암이죠. 화강암. 자, 일단은 대리석하고 화성암이라고 그랬으니까 대리석하고 전파암은 아닌 걸로 알아야 돼요. 자, 보시면 우리가 크게 그 성인 요인, 돌이 어떻게 생성됐느냐에 따라 성인 요인에 따라 분류를 하면 화성암과 퇴적암과 변성암으로 분리를 해요. 세 가지로 나누는데 마그마가 분출해서 그 다음에 흙이나 돌들이 쌓여서 차곡차곡 쌓여서 그 다음에 쌓였던 거나 오래된 것들이 화학적으로 변해서 생긴 게 변성암입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화성암에는 화강암, 안산암, 현무암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퇴적암에는 전파암, 응해암, 사암이 있고 변성암에는 대리석과 편마암이 있습니다. 이거는 대리석은 석회암이 변한 거라고 얘기를 했고 편마암, 화강암이 변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일단 돌의 종류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대부분 나옵니다. 이때 화성암에 속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얘 둘은 아니고 흰색 또는 담회색이라고 했기 때문에 화강암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28번. 대치란 지표면과 잔디 사이에 형성되는 것으로 이미 죽었거나 살아있는 뿌리, 줄기, 가지 등이 서로 섞여 있는 유층을 말한다. 다음 중 대치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대치층 때문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자, 일단은 스캘핑입니다. 스캘핑. 한겨울에 스캘핑이 생기게 한다. 깎기 후에 스캘핑이 생기게 한다. 옳지 않은 거. 이거는 한겨울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스캘핑은. 깎기 후에 스캘핑이 생깁니다. 대치는 깎기 시기를 놓쳐 한 번에 일시적으로 많이 깎으면 갈변이 생깁니다. 그게 스캘핑이고요. 자, 그래서 대치층은 병원균이나 해충이 기거해서 피해를 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단점이겠죠. 그 다음에 대신 얘가 폭신폭신한 스펀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운동을 할 때는 폭신폭신 탄력성이 있다는 단점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나쁜 점도 있겠죠. 그 다음에 물과 섞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층을 만들어서 물 흡수를 방해해요. 그래서 토양으로 수분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 지역이 마른 지역이 형성되며 그 주변의 잔디가 말라 죽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대치층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떼밥을 줘서 대치가 자연스럽게 분해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오래된 잔디밭에는 이 대치가 생기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럼 대치는 왜 생기느냐? 지금 보시면 지표면과 잔디 사이에 형성되는 것으로 이미 죽었거나 살아있는 뿌리, 줄기, 가지. 자, 잔디를 예초를 하다 보면 그 잔디 찌꺼기 예지물을 우리가 다 수거를 해요. 그래서 골프장에서는 그걸 다 폐기 처분하죠. 하지만 이게 100%다 내가 싹싹 빨아들일 수 없는 거죠. 우리 청소기로 청소를 해도 먼지가 중간중간 사각지대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그런 게 쌓여서 이런 이 대치층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분해시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금방 죽었거나 뿌리나 이런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를 흙을 덮어서 얘를 썩게 만들면 되잖아. 그러면 대치층이 분해가 되겠죠. 그래서 떼밥을 주거나 이런 일을 하면은 이 대치층이 분해가 됩니다. 뭐 어쨌든. 그래서 스캘핑은 깎기 후에 스캘핑이 생긴다. 나쁜 겁니다. 좋은 건 아니에요. 자, 29번. 가을에 꽃향기를 풍기는 수종은 우리가 보통 대부분의 수목은 봄에 꽃이 많이 펴요. 그 다음에 뭐 여름에 좀 피는 거, 뭐 배롱나무라든지 무궁화 뭐 이런 종류 몇 가지 있고 대부분 봄에 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꽃 피는 시기가
특이한 거를만 조금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여름에 피는 거, 그 배롱나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가을에 피는 목서류가 있죠. 목서류는 9월, 10월 달에 굉장히 흰 거는 은목서, 노란 꽃은 금목서라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향이 진해서 독특한, 그리고 특히 그 시기에 꽃이 피는 게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수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1월 달에는 팔손이가 꽃이 피죠. 그런 특징적인 것들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30번. 다음 중 정원수목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정원수목으로 그러면 어떤 걸 사는 게 좋냐? 경제적이고 싸고, 그 다음에 다량으로. 내가 10주를 사려고 그러는데 여기 한 주 저기 한 주 사면은 너무 힘들겠죠. 한 방에 내가 10주를 한꺼번에 살 수 있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요. 다량 구입이 가능함. 그 다음에 잎이 아름답고 이식과 재배가 쉽고 꽃과 열매가 아름다운 것이 좋겠죠. 값이 비싸고 희귀한 것은 특수목입니다.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물죠. 내가 굉장히 돈 있는 부자고 이러면은 이런 게 필요하겠지만 이거는 일반적인 정원수목으로 어떤 게 좋냐고 물어본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자, 31번. 다음 중 난지형 잔디에 해당되는 것은? 자, 난지형, 우리가 난지형과 한지형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난지형은 한국잔디와 버뮤다그래스만 해당이 됩니다. 그럼 한지형은요? 서양잔디, 대부분의 서양잔디가 한지형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난지형을 물어봤기 때문에 버뮤다그래스. 이렇게 한글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영어로, 영문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 잘 보시고 확인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한국잔디는 우리 조이지아 그래스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자, 다음 32번. 겨울 화단에 식재하여 활용하기 가장 적합한. 겨울 화단 하면은 제가 꽃냥배추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거의 비슷한 문제 중복돼서 나왔던 문제예요. 자, 33번. 노박동굴과 식물 중 상록 계열에 해당하는 나무는? 자, 노박동굴과에서 노박동굴이나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나오죠. 지금 다른 거 보면은 사철나무밖에 없어요. 여기는. 다른 거는 다 낙엽입니다. 34번. 건조가 가장 빠른 것은? 오일 페인트, 오일 스테인 같은 거죠. 바니쉬. 바니쉬는 우리 왜 니스 아시죠? 니스를 말하는 거고요. 레이크는 그냥 이거 끓는 거 레이크라고 해요. 이거는 해당 사항 없고요. 일단 세 개로 봅시다. 바니쉬는 마르는데 시간이 꽤 걸려요. 그리고 바짝 마르지 않으면 끈적끈적하죠. 오일 페인트도 마르는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근데 레커는 보면은 스프레이로 된 거예요. 씩씩 뿌리면 금방 마르죠. 예, 굉장히 빠릅니다. 건조가 빠르지만 조금 비싸다는 게 단점이죠. 자, 35번. 지력이 낮은 척박지에서 지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식재 가능한 콩과 수종은 우린 그거를 비료목이라고 합니다. 비료목, 땅을 비옥하게 해주는 나무라고, 비료가 되는 나무라고 보는 거예요. 자, 땅 힘을 증진시켜서 수목의 생장을 촉진해주고요. 이거는 질소 고정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질소 성분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비료 성분이에요. 식물이 질소 성분을 가장 좋아하고 많이 필요로 하는데 이 질소는 공기 중에 있거나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얘네들을 그 비료목이라고 하는 나무들이 공기 중에 있는 질소나 다른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질소를 탁 당겨서 자기가 뿌리로 흙으로 다시 주는 그런 역할, 질소 고정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균을 가지고 있어요. 희한하죠? 그래서 얘네들을 심고 나면 그 주변이 비옥화돼요. 그래서 우리는 땅심이 안 좋은 첫박지에 이런 비료목을 식재하면 땅심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밭에 이제 뭔가를 재배할 때 주변에 땅콩을 심거나 연작하기 전에 중간에 한번 땅콩을 심었다가 다른 작물을 심죠. 그 이유가 그겁니다. 콩가 작물들이 대부분 그래요.
근데 콩가만 그런 건 아니고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 일단 대표적인 콩가 식물 쥐엄나무, 쌀이나무, 아까시나무, 자기나무, 박태기가 있고요. 그 외에 오리나무나 보리수나 소기나무 같은 것들도 비료목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여기서 뭐 다른 거 없죠? 소나무는 뭐 그 촉박지에서 잘 자라는 거고요. 녹나무는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냥 녹나무과고요. 갈참나무는 참나무과고, 그러니까 여기 비료목하고 상관이 없는 것들입니다. 자, 다음 36번. 지형을 표시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등고선은 주곡선이죠. 실선으로 표현하는 주곡선을 우리는 가장 기본이 되는 등고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37번. 소나무의 순자르기 방법. 우리 순지르기 하는 거 5, 6월에 한다는 문제 계속 아마 앞에서 보셨고 제가 간단하게 하는 거 설명드렸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 6월경에 새순이 5에서 10cm 정도 자랐을 때 하는 실시하고 손으로 순을 따주는 것이 좋다. 순의 3분의 1, 2분의 1,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를 남기고 끝부분을 땁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세력이 큰 거는 완전히 따줍니다. 여기 이제 빠뜨린 얘기인데, 순이 아까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잠깐 드렸을 건데, 이렇게 순이 이렇게 나요. 이렇게 순이 나면, 얘는 완전히 제거를 해주고요. 이 남은 얘네들을 이렇게 잘라주는 겁니다. 순으로 딱 따주는 겁니다. 거리가 먼 것은 1번. 수세가 좋거나 어린 나무는 다소 빨리 실시하고 노목이나 약해 보이는 나무는 5에서 7일 늦게 한다. 그렇지 않고요. 5, 6월 달에 빨리 시작하는 거는 좋지 않아요. 네, 그럼 시기에 안 맞기 때문에. 그 다음에 노목이나 약해 보이는 나무는 늦게 한다. 제 시기에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의미 없어요. 자, 다음 38번. 시멘트의 응결을 빠르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혼화제는 지연제는 경화 속도를 지연하고 급결제는 촉진제고요. 발포제는 경량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거로 이렇게 공기를 형성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기포제, 발포제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자, 39번. 난지형 한국잔디의 발화적원. 자, 우리가 생육적원과 발화적원을 조금 혼돈하시는데요. 생육적원은 잔디 잎으로 나서 얘가 사는데 필요한 좋은 온도고, 발화적원은 종자가 얘가 이렇게 올라와서 발화가 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4번 보시면 발화적원은 한국잔디의 발화적원은 30에서 35도입니다. 30에서 35도. 생육적원은 이거보다 조금 낮아요. 그리고 한지형은 그거보다 훨씬 더 낮죠. 이건 발화적원이 20에서 25도고요. 생육적원은 뭐 그거보다 조금 더 15도에서 뭐 20도 정도 뭐 이렇게 생육적원하고 발화적원 조금 다릅니다. 발화 온도가 조금 더 높다 생각하시면 되고, 어쨌거나 발화적원 한국잔디니까 더운 온도를 좋아한다. 자, 40번. 용적 배합비가 1대 2대 4 콘크리트 1세제곱 제작에 모래가 0.45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자갈은 얼만큼이 필요하냐. 자, 여기 보시면 콘크리트 배합량이 모래 배합비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갈 배합비가, 그 다음에 여기 그래서 요만큼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총 1세제곱에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여기 지금 2라는 모래양이 이만큼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요 총 여기에서 모래가 이만큼 들어간단 말이에요. 1대 2대 4라 그랬잖아요. 1대 2대 4라 그랬잖아요. 여기 앞에서 부피가. 그래서 얘는 지금 총 4.48이라서 2% 총 그거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필요한 게 요만큼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맞죠? 맞는 말이죠. 0.45가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갈량을 물어봤으니 지금 요게 4삽이 들어가, 부피가 4개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여기 한 4.48분의 4를 하면 자갈량은 요만큼이 필요한 겁니다. 이해 가셨을까요? 네. 이 공식은 한 번 더 그냥 보시고,
이거는 지금 부피를 이거는 지금 용접 배합을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지금 무게 그 총 면적을 부피를 얘기한 거예요. 부피. 다시 얘기하면, 요만큼이 필요한데, 얘가 1대 2대 4일 때 요만큼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총 얼마가 필요한가를 먼저 구해야 되잖아요. 그 총 필요한 게 요만큼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2가 요만큼, 4가 요만큼이란 얘기죠. 네,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41번. 5000분의 1인 지도상에서 구한 수평 면적이 5제곱센티미터라면 지상에서 실제 면적은, 자, 5000분의 1이라고 얘기했고요. 저는 이거를 가로 세로로 먼저 나눠줍니다. 가로 세로로 먼저 하면 요렇게 되겠어요. 얘가 2고 얘가 2.5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얘가 1이고 5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 거리로 바꿔주는 거죠. 5000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곱하기 5000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5000이 되고 얘가 25000이 되겠죠. 그걸 계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제가 2와 2.5로 계산을 했으니까 얘 곱하기 5000 하는 거죠. 얘 곱하기 5000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거리는 5, 20 하나, 둘, 셋. 그러면 지금 센치니까 미터로 바꾼 겁니다. 이거는 지금 센티미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미터로 바꾸면 100미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도 2.5 곱하기 5000을 하면 125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2,500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자, 항상 면적에서 뭔가를 구할 때는 가로, 세로를 분리했다가 다시 계산하는 게 맞다 그랬어요. 실제 거리, 그 다음에 실제 면적, 이런 거를 할 때는 원래 면적이 있으면 가로와 세로를 만들어서 요거를 따로따로 만든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곱해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서 분리해야 된다 그랬어요. 만약에 얘가 면적이 아니고 그냥 5cm다. 그냥 거리가 5cm다. 그러면 5 곱하기 그냥 5000 하면 돼요. 그러면 실제 거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5, 25. 센치니까 미터 나누면 실제 거리는 250m가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는데 면적은 반드시 가로, 세로로 분리한 다음에 다시 곱해줘야 된다. 그래야지 정확한 숫자가 나온다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42번. 다음 중 잡초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생 능력이 강하고 번식 능력이 엄청납니다. 종자의 휴면성이 강하고 수명도 길어요. 얘는 어떻게 해도 잘 안 죽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속도가 빠르고 우리 완전하게 성숙된 종자여야지 발화가 되잖아요. 그런데 잡초 종자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다 잘 큽니다. 당연히 땅 가리지 않고 비료를 흡수하는 능력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얘는 척박지에서도 굉장히 잘 자라요. 우리가 보통 나대지라고 하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같은 데도 보면 풀 같은 게 막 나 있죠. 그게 바로 잡초예요. 자, 얘는 그래서 생육 환경에 대한 적응성이 굉장히 큽니다. 작은 게 아니죠. 아주 커요. 그래서 아무데나 너무너무 잘 자라는 게 우리 작물 재배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게 잡초입니다. 자, 다음 43번. 겨울철에 제설을 위해, 그러니까 우리 눈 오고 나면은 미끄럼 방지하는 그걸 우리가 제설 작업이라고 그래요. 눈을 치우는 거. 해빅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해빅염 문제 많죠. 나무한테는 힘듭니다. 사람한테는 편리함을 줄 수도 있지만 수목한테는 좋지 않아요. 염해를 일으킬 수 있어요. 자, 봅시다. 옳지 않은 것은 일단은 이 해빅염으로 염화칼슘이나 염화나트륨을 주로 사용합니다. 맞죠? 우리 설해 방지용 모래함 많이 보셨죠? 거기에 보면 염화칼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수목의 쇠락, 정말 점점 애가 상태가 나빠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상록수가 낙엽수보다 더 큰 피해를 입는다. 왜?
낙엽수의 경우는 겨울에 얘가 휴면기이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해도 큰 피해를 입지 않아요. 그런데 상록수는 계속 살아있는 상태잖아. 숨 쉬고 계속 얘는 자라는 상태이기 때문에 염해 피해를 더 받을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순목잎에 괴사성 반점이 일어난다. 이거는 병이지 염해 피해가 아니죠. 괴사성 반점이라기보다는 상태가 나빠지고 뭐 잎이 누렇게 된다거나 뭐 이런 거 있죠. 이렇게 되지 이렇게 반점이 나타나고 하는 거는 병균에 의한 병입니다. 병균에 의한 거죠. 네. 자, 44번. 소나무류의 잎속기는 어느 때 하는 것이 좋나? 자, 우리가 소나무의 경우 이렇게 잎을 솟거나 따는 거는 8월 달에. 이거는 왜 그러냐면 통풍을 좋게 하게 해요. 통풍이나 햇빛을 잘 받기 위해서 그래요. 햇빛. 투광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얘는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잎이 골고루 잘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순 자르기, 순 지르기, 적심. 이거는 5, 6월에 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묵은 잎을 제거하는 경우 있어요. 묵은 잎. 묵은 잎이, 그러니까 지난해 묵었던 잎이 상록수니까 낙엽이 되지는 않지만 묵은 잎이 죽은 잎이 떨어져요. 근데 그게 그냥 그 사이사이에 붙어 있거든요. 그걸 이렇게 한번 털어주거나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쳐주면은 묵은 잎을 제거해서 통풍이 훨씬 더 잘 됩니다. 이런 작업들을 해주죠.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묵은 잎을 제거하는 건 3월, 순자르기나 적심을 하는 거는 5, 6월, 그 다음에 잎을 솟거나 따주는 거는 8월, 통풍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한다. 소나무의 경우입니다. 자, 다음 45번. 천적 등 방제 대상이 아닌 곤충류에 가장 피해를 주기 쉬운 농약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농약을 우리가 살충제를 살포하는데 이 살충제가 천적한테도 나빠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잘못하면. 나는 해충만 죽이려고 했는데 해충만 죽이는 게 아니라 천적까지도 죽일 수 있어요. 특히 이 지속성 접촉제는 장기간 약효가 지속되기 때문에 천적들이 농약에 노출돼서 피해를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침투성이나 이런 것들은, 뭐, 훈중제나 전착제는 보조제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침투성 살충제는, 이거는 이제 식엽성 해충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식엽성 해충에 이제 그 살충제가 식물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식엽성 해충이 그 식물을 먹겠죠. 그래서 그게 안으로 들어가서 발현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 그 접촉성이라는 거 있어요. 해충이 그거를 접촉해서 아니면 소화기로 통해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지속성 접촉제의 경우는 이 효과가 나머지 애들은 그때뿐이에요. 그때만 뿌렸을 때만 얘가 식엽성 해충에 해당되는 거고 이 지속성은 이 농약이 계속 잔류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46번. 토양 수분 중 식물이 이용한 형태로 가장 알맞은 것은? 자, 얘기했습니다. 결합수는 결합수하고 흡습수가 있어요. 얘는 제가 PF, 표면 장력이 너무 높아서 내가 식물이 이게 땡길 수가 없어요. 너무 딱 붙어 있어가지고 토양 입자에 혹은 토양이 화학적으로 결합해가지고 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자유수는 뭐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물 이름을 자유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중력수는 오히려 이 PF가 2.5 이하라서 2.54 이하라서 오히려 배수가 되는 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모세관수가 우리가 유효수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47번. 공사 목적물을 완성하기까지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작업의 순서와 단계를 우리는 공정이라고 합니다. 가장 효과적으로 공사 목적물을 만들 수 있으며 시간을 단축시키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하는 것을 공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공정은 우리 공정표 만든다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막대 공정표, 네트워크 공정표. 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정. 그런데 공종은 공사의 종류입니다. 자재 반입,
뭐 정지 작업, 부지 정리, 뭐 시설물 공사, 뭐 이런 공사의 종류를 공종이라고 하고, 공정은 공사 일정을 만드는 거를 공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작업의 순서와 단계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 48번. 선의 종류와 선긋기의 내용이 잘못 짝지어진 것은, 자, 2점 세선은 가상선이지 중심선은 1점 세선일 때 중심 1점 세선을 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것도 계속 반복되어지는 문제네요. 자주 나오죠. 자, 49번. 전정도구 중 주로 연하고 부드러운 가지나 수관 내부에 가늘고 약한 가지를 자를 때, 꽃꽂이를 할 때, 꽃가위, 적신가위 또는 순치기 가위. 대형 전정가위는 이렇게 된 거라고 그랬어요. 양손가위. 그 다음에 적과는 이렇게 하고, 이 손잡이가 오히려 더 커요. 요 끝이 조그맣고. 조형 전정가위는 목수요. 적신가위, 순치기가위가 우리 일반적인 꽃가위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해서 꽃도 자를 수 있고, 적심. 자, 그 다음에 50번. 콘크리트형 골재로서 요구되는 성질로 틀린 것은, 골재는 크고 작은 것이 적당히 혼합된 단립 구조가 좋고요. 표면이 깨끗하고 불순물이 묻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동그란 거, 그 다음에 유해물질이 없는 거, 이런 것들이 좋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골재의 나달 크기가 균등하게 분포할 걸, 균등한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것이 여러 가지가 섞인 게 좋다 그랬어요. 금방 예를 들어서 얘가 큰 것만 있다, 그러면 안에 공국률이 너무 많고, 작은 것만 있다, 공국률이 너무 없어서 뭐가 침투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시멘트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얘도 시멘트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얘는 시멘트가 적게 들어가면서 오히려 접착력이 떨어지고, 이런 단점들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균등하면. 그래서 크고 작은 게 다 섞인 거예요. 그래서 단체로 된 단립 구조가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51번. 잎목 생장에 가장 좋은 토양 구조는 3번 입상 구조입니다. 자, 우리가 금방 입단 구조, 생육에 가장 좋은 게 입단, 단립 구조인데요. 단립 구조보다 조금 더 조립질일 것입니다. 잎목이라 그랬잖아요. 숲을 조성할 때 좋은 토양 조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산을 생각해 보면 일반적인 그 조경지보다 더 축축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는 조금 더 조립질인 것이 좋다. 자, 다음 중 방위가 150도를 방위로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거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방위가 우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 동쪽은 동경, 서쪽, 이거를 180도로 구분해서 만나는 지점을 이야기하는 건데, 150도는 이게 이렇게 하면 180도죠.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2번이에요. 여기로 얘기하면 여기서 봤을 때 서쪽에서 30도 이스트 방향이다, 이렇게 읽는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가 그냥 이런 느낌이구나 라고 얘기하면 돼요. 이거는 굳이 여러분이 깊이 있게 설명 뭐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동서남북으로 150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냥 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53번. 이식한 수목의 줄기와 가지에 새끼로 수피 감기를 하는 이유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수피 감기를 하는 이유는 수분 증산을 방지하고 병해충 침입 방지를 하고, 그 다음에 태양 광선으로부터, 그러니까 수피가 타는 거, 피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피소 방지. 이해를 해서 경관을 향상시키는 것까지는 아니죠. 굳이. 이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굳이 새끼로 수피 감기를 하는데, 새끼로 수피 감기하면 이쁜가요? 이쁘지는 않아요. 네, 경관을 향상시키는 건 아니다. 자, 54번. 다음 중 비탈민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짧은 시간과 급경사 지역에 사용하는 시공 방법은, 자, 종자 뿜어 붙이기 얘기가 요즘 자주 나오네요.
종자 분사 파종공, 시드 스프레이, 하이드로 실어 다 같은 말이라 그랬어요. 넓은 공간을 단시간에 녹화합니다. 보통 이거 하루에 3, 4천 제곱미터를 살포할 수 있어요. 엄청나게 넓은 면적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그 인력으로 한다 그러면 골고루 하지도 그 넓은 면적을 할 수도 없어요. 이거는 고압 그 컴프레셔를 이용해서 소방호스에다가 이거 물을 다 해가지고 쫙 뿌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면적을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55번. 농약을 유효 주성분의 조성에 따라 어떻게 생겼냐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 분류한 것은 자, 유기인제입니다. 자, 유기인계 농약은 여기 보면 유기염소계, 황계, 동계, 유기인계 농약은 이내진이라고도 하고요. 뭐 이런 독성은 그렇게 좋지 않지만 어류에 대한 독성은 강하답니다. 이런 거를 우리는 유기인계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유기인계, 카바마이트계 이렇게 유기염소계 이렇게 나눈다고 합니다. 56번 소나무류 가해 해충이 아닌 것은 자, 솔잎혹파리, 솔수염 하늘소, 솔라방 다 소나무자가 들어가죠. 네, 얘네들은 소나무에 가해하는 해충들이고요. 안락하늘소는 버드나무류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해충입니다. 자, 57번 고속도로의 시선유도 식재는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느냐? 자, 전방의 도로 형태를 알려줍니다. 자, 고속도로의 시선유도 그 앞에 우리가 고속도로에 그 터널 같은 게 있으면 터널에 진입하기 전에 식재대가 쫙 있어요. 우리 그 암수능 식재, 그 다음에 터널 밖으로 나오면 명수능 식재 이렇게 돼 있죠. 그런 걸 시선을 유도하는 겁니다. 전방 도로 형태를 알려주는 유도 식재의 역할을 하는 거죠. 위치나 침식 방지나 속도를 죽이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했다가는 오히려 더 불편하겠죠. 자, 다음 58번. 여성토의 정의로 가장 알맞은 것은 우리가 이거를 더돋기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더돋기는 10에서 15% 정도를 한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가라앉을 것을 예측해 흙을 계획 높이보다 더 쌓는 것을 우리 여성토라고 한다. 다른 말로 더돋기라고 하고 보통 계획 높이의 10에서 15%를 더 얹어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59번. 등고선의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등고선상의 모든 점은 높이가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등고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게 지금 여러분이 봤을 땐 제가 지금 실선으로 그렸는데 이게 이제 점선입니다. 자, 같은 선상에 있는 점은 이게 다 점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같은 선상에 있는 거는 다 높이가 같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가 플러스 0.2고 여기가 플러스 0.4 그 다음에 이 부분이 플러스 0.6이라고 봅시다. 높이가요. 60cm, 40cm, 20cm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다 높이가 20cm란 얘기예요. 지면보다 20cm가 높다는 얘기고 여기는 전체가 다 이 선상에 있는 곳은 40cm가 높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60cm가 높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등고선상에 있는 모든 점은 높이가 같다. 그 다음에 경사지, 등경사지, 이 등고선의 간격은 같다. 급경사지는 간격이 좁고 완경사지는 간격이 넓고 그 다음에 도면에 안이나 밖에서 폐합되며 도중에 없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토양 침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토양 유실량은 강우량보다 최대 강우 강도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면 비가 많이 오면 유실이 많이 되겠죠. 그쵸? 강우 양보다 최대 강우 강도. 우리 왜 폭우가 많이 오면은 침식이 많이 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경사도가 크면 유속이 빨라져서 무거운 입자까지 침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식물 생장은 투수성을 좋게 하여 토양 유실량을 감소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홍수 피해 이런 것들 혹은 토사 유출 방지를 위해서 잔디를 심거나 식물을 식재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토사 방지. 그런데 1번 보시면 토양의 침식량은 유거 수량이 많을수록 작아지는 게 아니라 많죠. 유거 수량. 빗물 중 유용하게 이용되지 못하고 그냥 흘러가는 물을 우리가 유거 수량이라고 하는데 흘러가는 물이 많을수록
침식량이 많아지는 게 당연한 거죠. 네. 이렇게 해서 60번까지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